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6일 현충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묵념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 이재명 정권 탄생,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4가지 무서운 일. 공동전범 혐의 2. 유죄된 유엔 제재로 미 입국 불가. 억지 기소면 재판 출석, 죄 덜어내야. 민주당 대법관 증언법 법사 소위 처리, 국힘 폭거 반발, 당랑독기 라고 새롭게 배운 용어를 표현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학생이 온다. 미중 정상 전화통화, 무역협상 재개 합의, 1시간 반 동안 과연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비공개도 있을 듯. 미 경제에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JP 모건 CEO 경고. 스태그플레이션 벼랑 끝, 일본 내후 외환 이시바 정권 국난 이겨낼까? 역사에 큰 죄 지었다. 큰절, 김문수, 당내 민주주의 무너져 쓴소리. 북한, 한국 대선 이틀 만에 첫 보도, 이재명이 21대 대통령 당선. K1전 체코의 수출 쾌거, 해외 수주 16년 만. 북, 김정은, 러 안보회의 비서와 회담 무조건적인 지지 약속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한국 이재명 정권 탄생,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4가지 무서운 일이라고 제목을 무섭게 졌네요. 그냥 리스크라고 하지. 좌파 독재 정권이 탄생한다? 한국 정치계의 대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도망쳐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300석 중 175석을 차지한다. 그 독재 상태를 견제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온 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더불어민주당은 법관이 법을 왜곡해 판결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의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루어지면 법원의 독립도 흔들릴 수 있다. 첫 번째 리스크, 분열의 리스크. 좌파적 포지션을 딛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를 중도 보수당으로 선언을 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뻔뻔한 전략이라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리스크, 사법 리스크. 문제는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의 향방입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불기소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불기소 특권에 의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 명확한 헌법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리스크, 트럼프 통상 리스크. 한국은 어떻게든 트럼프 관세를 경감받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구입,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채산성이 확실한 알래스카의 LNG 파이프라인 건설 출자 등의 기념품을 쏟아내며 트럼프의 비위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 안 그런가요? 똑같으면서. 네 번째, 아직도 남아있는 반일의 불씨. 윤 정권이 일군 좋은 한일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 이재명 씨의 일본과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하는 바람은 그러나 시한부라는 견해가 짙다. 공동정범 혐의 2. 유죄된 유엔 제재로 미 입국 불가. 억지 기소면 재판 출석, 죄 덜어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확정, 대법 첫 판단. 김성태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 대통령도 공동정범 혐의로 재판 1심 진행 중. 검찰 이화영, 김성태 이의 정치적 이익 위한 범죄. 민주 이재판 중지법 법사위 강행 본회의 표결 압도. 법조계 이해관계인 징역형 외교적 민간 사건.
이 재판소 방어권 행사에 직접 무죄 소명해야 대법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은 기소된 순으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라고 불리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당 재판들이 전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첫 대법 판단, 관계인들은 모두 징역형이다. 이런 얘기죠. 인간적인 인간 사회의 규범은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이 모두 징역형이라면은 그 정계에서 물러나야 그게 예의 아닌가요? 2조 때리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민주가 뭐가 좋은 건지 헌정의 상도다 이런 게 없다. 한국은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 총 8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한 혐의, 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줄실형, 이 대통령은 재판 출석 미지수.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돈 뇌물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총 12가지나 된다. 이 대통령 유죄 때 미국 못 갔어도 직접 재판에 출석해 무죄 소명해야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의원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 무죄법, 대법관 증언법 등 사법장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상권 분립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은 그게 지금 민주당 독재라고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민주 전제 국가 이렇게 또 표현이 어저께 나왔었죠. 그걸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 대법관 증언법 법사 소위 처리 국힘 폭거 반발 당랑독기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형상이다. 찌직 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앞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드라이브. 민주당은 5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도 예고했다. 이재명 당시 이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튿날 김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구태타이자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대선 기간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극이라며 베네수엘라식 독재모델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이 하지만은 힘이 없는 목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중국 학생이 온다. 미중 정상 전화통화 무역재개 합의. 1시간 반 동안 과연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비공개도 있을 듯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이징과 워싱턴 두 특파원이 협동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구한 것은 일단은 트럼프 씨 방중을 환영하고 방중해달라. 또 미국 측이 중국에 실시한 마이너스 이 조치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데 철회하라고 요구했답니다. 시씨는 미중 쌍방이 추가 관세의 대폭 인하 등을 결정한 5월의 강요 합의에 관해서 중국은 진지하게 합의를 실시했더라고 주장. 외교나 경제무역 군사 등 분야에서의 교류를 증진할 것도 호소. 또 시씨는 미국은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 분자가 중미 양국을 충돌과 대립의 위험한 경지에 끌어들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이 독립이라는 표현은 이미 자기네들이 대만이 중국 땅이라고 선언한 건데 역사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소유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만 지역도 다들 무역이나 이런 걸 하면서 외구들이 우리나라 또 상인들도 했었고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조그만 나라였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시로부터 방중을 호소받아 시씨에게도 방미해달라고 그렇게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하버드대 등 유학생 비자 취소 그런 건 이제 문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시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1시간 반 정도 통화가 됐다. 그리고 조기 재개 합의한 무역 협의에 대해서 90일간 유예니까 곧 도래하기 전에 협상을 재개할 때 베센트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에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JP 모건 CEO 경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는 지난 5월 22일 미국 경제가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무역의 재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군비화라고 하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금리 인상을 보류해 관중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JP 모건이 상하이에서 개최한 글로벌 차이나 서밋 행사장에서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에 먼저 투자를 했는데 JP 모건이 뒤따라서 매년 상하이에서 글로벌 차이나 서밋을 개최하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 정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 역행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골치 아픈 이유가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억제책을 취하면 경기 둔화가 악화되고,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하죠. 돈을 끌어들이려고 은행에서. 그런데 그러면 경제가 악화되고 경기 부양책을 금리를 다시 낮춰서 돈을 푼다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과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요. 요즘은 뭐 어떤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JP모건 미중 무역 갈등 속 중국 투자 계속할 것. 에, 자기네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철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경제적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동조를 했다. 이런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미중 간에 더 많은 대화가 이어져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됐는데, 어, 제가 그 미국식 영어를 직접 잘 모르지만은 뉘앙스나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말은 돌려 말하고 있지만은 중국 주식 금융시장의 장악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글로벌 금융의 목적은 중국을 해체하면 더 용이하게 중국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국 이미 IMF 때 시중은행은 다 먹혔습니다. 기업은행 빼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으로 지칭되며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또 얻고 있죠. 일본은 주식시장은 이미 먹은 거나 마찬가지고 채권 시장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벼랑 끝 일본 내후 외환 이시바 정권 국난 이겨낼까. 포브스의 윌리엄 페세크라고. 경기 후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에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은 이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눈을 돌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일본 1분기에 연율 환산으로 0.7%가 GDP가 축소됐답니다. 더구나 이 축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격렬한 관세가 대거 발동하기도 전에 일어났던 것이다. 아시아 2위 경제 대국은 2분기에 더 깊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0.5% 금리를 인상했는데, 다음 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 주목되고 있다. 7월이냐 2026년이냐. 일본은행은 전에 디플레 시대의 정책 골조로부터 탈피를 도모한 2008년에는 다시 제로금리로 후퇴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로금리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채권 시장의 최근 동향을 보면 금융정책의 긴축 이상으로 큰 리스크를 수반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완화일지도 모른다. 일본의 재무성이 5월 20일에 실시한 2020년물 국채 입찰은 수요가 2012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 결과가 되었다. 안 팔리면 또 싸게 내는 거죠. 금리가, 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안 팔리면은.
일본 정부가 2025년은 한시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촉발한 카오스는 곧바로 일본에도 파급돼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채권 자경단은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큰 정부 채무를 안고 있는 나라들의 눈독을 들였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들이 일본 국채를 쥐고 흔들 수 있다 이거죠. 일본의 채무잔고는 국내 총생산 대비로 보면 260%로 세계 최악이다. 치킨함으로 불린 트럼프가 반발심에서 강세로 나올 우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7월 20일에 또 참여연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좀 난망한 입장이다 이런 얘기고, 5월 30일에 철검과 알루미늄을 다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돌연 선언을 해서 또 좀 골치가 아파지죠.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일본 은행이 금융 정책의 긴축으로 돌아섰고 트럼프의 정책이 달러 약세를 부르는 가운데 이 구조는 현재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외다 일본 은행뿐만 아니라 파월 연준도 마찬가지다. 역사에 큰 죄 지었다. 큰절 김문수 당내 민주주의 무너져 쓴소리. 선대위 해단식 대통령 뜻이 당의 일방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 취임식 보며 역사적 큰 죄 지었다고 생각 큰절로 사죄. 패배 요인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삼척 동자도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나라며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 핵무기와 한미동맹, 한미일 외교 등 외교 안보에서도 우리가 확고한 우위를 쥐고 있다라고 반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 도중 절을 하고 있다. 어디다가 사죄하는 건지 역사에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거꾸로 그 대선 후보 교체 이런 혼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들었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있고,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데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뭔가 그 통하는 게 있다. 뭐 중앙대 또 권성동인가 뭐 중앙대 뭐 선후배 사이라고도 그러고, 어찌 보면은 지들끼리의 무슨 내막이 있어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미리학이 있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상상 속 소설입니다. 한국 대선 이틀 만에 첫 보도, 이재명이 21대 대통령 당선. 드라이하게 그냥 보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과거 북한이 그 대통령 당선에 대한 그 보도했던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명박 때는 일주일 만에 보도를 했고 박근혜 때는 이름도 생략하고 보도를 했다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제1본 조선 인천 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소식을 전했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그 다음날 관련실에서 기사를 내보냈었다.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시에는 이틀 만에 보수 야당의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2023년 말부터 북한이 표방하는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언급들을 이제 그냥 흥찌뻥 하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보도 자세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헤이신치라고 코리아 레포터 편집장의 표현은 그것도 한국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해도 보수의 탈을 쓰고 있어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결론일 뿐이다. 적대적 두 국가로서 북한은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헤이신치, 한자로는 변신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원전 체코에 수출 쾌거 해외 수주 16년만, 제목으로 이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이 좀 힘을 다시 낼 수 있게 되겠네요. 또 미국에서도 원전을 또 활성화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그 원전에 관련된 그런 아주 그 중공업에 그냥 선택을 했던 그 두산그룹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김 러 안보회의 비서가 회담 무조건적인 지지약서. 이 쇼이구 안전보장회의 비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에 그 군수 통수권자였죠. 밀려난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을 푸틴이 교체하면서 그래도 그 안전보장회의 비서 이러면은 이게 상당히 높은 직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씨는 북한이 앞으로도 러시아의 입장과 외교 정책을 무조건 지지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직면할 경우 즉각 군사 지원을 하는 상호 방위 협정을 담고 있다. 자, 북러 동맹이죠. 북러 동맹인데 한국도 러시아하고는 무슨 나쁜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그 매파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미래에 남북 간 두 적대적 국가지만은 그 한반도가 진짜 세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다시 커졌고 무정부 상태에서 국회 민주다수당이 지배를 하고 법원이 좀 더 크게 그렸습니다만 이 법원을 쭈글통 들이려고 그렇게 지금 법을 시행하고 있죠. 나름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력들을 본다고 그런다면은 이런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주파 또는 중도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주파를 내세우면은 중국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할 거예요. 이제 국제관계는 자주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뿐이 없죠.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 어쨌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주라는 것은 이름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중도파다 이런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중이 우리가 이재명 친중 정권이 확실시 되므로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관계를 맺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